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2,400만, 뭐 2,000만, 2,500, 그 2,000만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요 그룹이 한 100만, 요 그룹이 한 글쎄요, 한 500만, 400만, 그렇다면 2,000만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주로 위에서 위에 그룹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요 밑에 중간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서 살아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위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용승입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마스크 쓰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놓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한다.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포맷인데 특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응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혼자서 막 떠들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지금은 나와서 굿파머스라는 사단법인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에서는 북한만 했고요. 굿파머스에 와서는 북한도 하면서 이제 가난한 농가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난한 농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동남아 지역이나 이쪽에 가난한 농가들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 모델을 궁극적으로 북한 쪽에 넣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경제와 통일 경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북한은 왕조 국가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자꾸 사회주의 국가다 아니면은 저기 현대 국가에서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여기는 봉건 왕조 국가다. 그리고 그 봉건 왕조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사회주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은 북한이라는 데를 축성을 했다라고 본다면 2대 왕인 김정일은 북한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김정일이 이제 정권을 쥐고 움직였던 시기는 내부적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시작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대부분 무너지거나 또는 체제 전환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위기가 지속됐던 시기에 김정일이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수성 위주로 합니다. 그럼 수성을 하려면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다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학기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김정은은 3대 왕인 김정은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축성, 수성, 공격적인 공성이라는, 여기에 맞는 표현이 잘 없어서 제가 일단은 공성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먼저 제가 강의하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참 북한 문제는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념적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이제 하게 되면 초반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의가 쭉 진행되면 굉장히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끝나갈 때쯤 되면 다 돌아서요. 좀 보수적 성향의 모임에 가서 하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쟤 뭐야 뭐 이러고 있다가 막판으로 가게 되면 저 사람 우리 편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북한을 볼 때 우리가 대체로 요 빨간 선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요 앞에는 아마 김정은의 동향이나 김여정이 한 말은 우리 대통령이 한 말보다 더 잘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무지 높아요.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되냐, 굶어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보다도 경제 어렵지 않냐라는 데에 더 관심이 있고, 야 굶는 사람이 많다는데 주로 요구에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2,500만의 북한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2,400만, 뭐 2,000만, 2,500, 그 2,000만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요 그룹이 한 100만, 요 그룹이 한 글쎄요, 한 500만, 400만, 그렇다면 2,000만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주로 위에서 위에 그룹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요 밑에 중간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서 살아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위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여기가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본 북한 경제의 상황은, 북한 경제가 어때?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한국은 섬나라예요. 왜 섬나라냐면 삼면이 바다이고 한 면은 가로막힌 섬나라고요. 그것은 밤에 볼 때 증명이 됩니다. 그 위에 요 지역이 평양인데요. 평양이고 여기가 원산입니다. 여기 적경 지역이고요. 그러면 평양과 원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징어 잡이 배들이죠. 나머지는 불빛이 없습니다. 그럼 섬나라인 거죠. 근데 실제로 섬나라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남한 사람들이 자기 차를 몰고 파리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배로 타고 가겠지만 뭐 어디로 배에서 차를 싣고 자기 차를 몰고 그냥 쭉 간다. 또는 기차 여행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넘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넘어서 덴마크까지 가겠다라든가, 이런 사고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했습니다. 하여튼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이라고 요 지역쯤에 있는, 중국하고 접경에 있는 도시인데요. 밤이면 이렇게 불야성이 됩니다. 밤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 의미할까라는. 전력은 대체로 중앙에서 공급하죠. 전력은 중앙에서 공급하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도 전력은 생산할 수 있죠. 전기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편하고 싸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전기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산하냐? 뭐 발전기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태양광판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 공장 같은 데는, 중요 공장 같은 데는 공급이 되는데 도둑 전기 살짝 뽑아가지고 축전기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또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전기를 확보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가 약하겠죠. 사실 밤에 뭐 집안을 환하게 켜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국 곳곳에 이런 시장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불빛이 이런. 하지만 위성에서 찍으면 잘 안 잡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무시착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전기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전기불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은 자전거를 타서 그 상사 집에 가서 자전거 타주고, 또 어디서는 뭐 이게 축전기 돌려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죠. 최근에는 태양광판이라고 그냥 이 태양광 받아들이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하는 건데 그걸 조그만 거 한두 개 정도를 집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기 받아가지고 축전기에다 넣어놓고 전기 안 올 때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럼 김정은 등장 이전에 북한 경제는 어땠는가? 김정은 등장 이전에 저는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등장 이전의 북한 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기본축, 또 하나는 군산복합체라는 또 하나의 기본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력갱생이라는 기본축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권을 개인한테 가져가지 않고 국가가 전부 다 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갖고 국가는 이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민이라고 해야 돼. 인민들을 전체 고용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고용해서 노동을 한 대가에 대해서 생활비, 월급을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기업체고 국가가 기업체로서 모든 북한 주민들을 고용을 하고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죠. 그리고 필요한 물자들에 대해서는 분배를 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본다면 이게 하나의 기본축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물건을 다 나눠주겠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왕이 이제 다 나눠주는 거죠. 왕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왕이 다 고용해주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왕이 다 고용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이랄까요? 사회주의가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상에 나타났던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던 국가들이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북한도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적 토대가 완성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물적 토대가 완성된 상태에서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눠줄 게 풍부해야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라는 것도 되는 거지, 나눠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족의 경제가 나타나게 되고, 부족 경제는 분배가 아니라 배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됩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물적 토대가 완성되거나 풍부한 상태에서부터 사회주의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농업국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농업국가로서부터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하니 성장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걸 가지고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이런 모순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고 부족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만큼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중국, 베트남, 북한. 이 특징,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중간에 완충적 정책을 씁니다. 그게 이제 개혁개방이에요. 유일하게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 그 다음에 앞에 왕조.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무너지죠? 서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지만 내부 경제적으로 본다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폴란드는 자동차만 생산하고 체코는 기차만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으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로 구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체적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북한은 자력갱생을 했던 거예요. 즉 대외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나요? 가치 사슬이 대외적으로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나가는 거죠. 다만 식량과 에너지는 좀 자체적으로 다 생산하기 어렵고 특히 에너지 부분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에너지와 식량조차도 자급을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는 석탄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식량은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성 때문에 부족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구조가 이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석탄만 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남한테 의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현재 북한과 같은 경제 제재를 받고 또 자력갱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제재를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 대외 의존도가 70% 정도 됩니다. 북한은 5%, 6% 정도 됩니다. 한때 우리는 100%가 넘었었어요. 대외 의존도가. 글로벌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서로 의존도 있고 가치 사슬이 엮여져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코로나가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이렇게 단절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아마 북한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좀 과도한 우려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복합체라는 틀이 있는데 북한 자체는 워낙에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병창기지로 내에서 남쪽에서는 식량, 일제가 이제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자기네들의 병창기지화하면서 남쪽에서는 식량, 북쪽에서는 공업 제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철도 놓는 것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데 뭐 지금 우리한테는 지하 자원이라는 거를 아주 뭐 히토륜이 다양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석탄과 철이 많습니다. 석탄과 철이 많기 때문에 이 중공업, 중화학공업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중화학공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 화학공업은 당시만 하더라도 석유화학이 없었습니다. 석탄이 화학산업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막 시작이 되던 때였고 그러니까 북한의 산업은 석유화학이 아니라 석탄화학 중심과 철강산업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업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반 속에서도 군산복합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체제를 항상 유지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군산복합체를 해서 산업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처음에 내세웠던 것은 사회주의 지상낙원론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해서 우리가 지상낙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남쪽을 통일하겠다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60년대 들어서 62년도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면서 군산복합체와 적화통일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남북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왔죠? 군사정권이 들어왔죠. 군사정권이 들어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나가, 소련 나가 하고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라고 딱 해놓고 뭘 만들고 있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미국하고 손잡고 자기들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6.25 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잖아요. 안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오고 자기 생각 안에서 상대편도 생각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는 더한 겁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군사정권이 아니고 문약에 빠진 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회주의 해가지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가 막 올라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쪽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지상낙원론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남쪽이 군부 정권으로 바뀌고 미군이 막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미군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있다가 하니까 북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1962년도 당 정책 노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게 50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데 유지는 저렇게 해왔지만 북한 경제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모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순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이 화폐교환 조치입니다. 화폐교환. 뭐 1차하고 2차까지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나가면서 이제 북한 정권이 경제를 운영해야 되니까 화폐 교환한 건 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또 국유화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또 화폐 교환을 하니까 정책적이었다고 하지만 79년부터 이루어진 화폐 교환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경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나눠가고 그 계획된 물자나 수량을 원단위, 그러니까 북한의 원단위 화폐로 환산을 해서 물량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화폐가 필요한 경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화폐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79년에는 외화박금돈표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 경제에 외화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외화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화박금돈표라는 걸 만들면서 막아내는 거죠. 중국도 내화가 있고 외화박금돈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중국도 얼마 전까지. 그러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 당시를 보게 되면 70년대 초반에요. 북한이 외국 자본의 개방을 한번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있던 공장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자를 받아들여서 공장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과 유럽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여서 경제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 오일쇼크 2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을 해요. 이 북한 경제 자체가 외자를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갚을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빌려주는 데서는 뭘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뭔가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이
그 석탄하고 철을 수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79년도에 북한이 디폴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외자가 들어왔죠. 이것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차단을 하려고 했던 조치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 북한의 당시에 발행했던 채권들이 블랙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이 92년도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사회주의권이 무너졌던 때죠. 사회주의권이 무너졌던 때니까 화폐 교환을 하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이제 뭐가 되냐면 유류화폐를 회수를 하는데 이 유류화폐 회수를 했다는 건 이미 시장 내에 북한 돈이 이렇게 깔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으니까 걷어들이는 거죠. 돈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시장이 90년대 이후 또는 2000년대부터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래전, 우리가 북한이 나타나기 전부터, 북한이라는 체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시장은 존재했고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70년대 말에 80년대에 이미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1월 30일 날의 화폐 교환 조치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화폐 교환 조치가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김정은이 경제정책을 하는데 분기점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화폐 교환 조치를 왜 했냐면 김정은이가 2008년 1월 달부터 내부 일을 담당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부 경제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여정이 김정은과 역할 분담을 해서 어디를 맡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봐지는데요. 그때 이제 김정은은 재고조사를 한번 하자. 우리 경제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하자 해서 했던 게 2009년 5월 4일부터 시작했던 150일 전투. 그리고 이어서 한 100일 전투라는 거였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해라. 그런데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특히 북한과 같은 데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잘못 보이면 나는 끝나지. 그러면 우리 공장은 다 잘 돌아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게 창고 안에 있었던 생산물 전부 다 꺼내다 놓고 우리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김정일은 매일같이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어주고 김정은은 보고받으면서 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가 괜찮네. 우리 인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상화시켰네. 라고 한 결과가 화폐교환 조치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럼 공식경제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 죽이고 화폐교환해서 공식 경제 부분을 살려야겠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열어보니까 공장 하나도 안 돌아가고요. 시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저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김정은 등장 이후에 세 가지 축이 다 바뀝니다. 세 가지 축이. 하나는 국방경제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 병진은 빠져야 되는데 경제건설 노선으로 바뀝니다.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핵무력은
핵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이 됐습니다. 그것이 갖는 함의, 북한 안에서 그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는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지만 오늘의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빼겠습니다. 다만 국방 경제 병진 노선에서 국방을 띄고 경제 건설 노선으로 갔다라는 것은 국방과 경제를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과 경제를 분리시키는데 원래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그 과업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이 과업을 받았어요. 성군 정치,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을 하면서 성군 정치를 하면서 군 쪽으로 넘어가 있던 경제의 비중을 민간 쪽으로 가져오고 군은 원래 것만 갖고 있게끔 하는 것을 장성택이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성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당의 행정부라는 자기가 부장으로 있는 당 행정부 쪽으로 대부분의 이권을 가져옵니다. 군에서 가져와가지고 뺏어서 대부분의 이권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여기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거가 되고 경제 건설 노선으로 쭉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는 화폐 교환 조치를 가지고 사실은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김정일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니까 수성을 하는데 시장을 갑자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체제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공식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시장과 타협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활용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호전 담당제라는 것 실시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요. 지난해 4월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의 기본이 됐던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식이라는 것을 빼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경제 운영의 기본 노선으로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30% 세금 내고 70%는 나머지 70%는 기업이 알아서 생산해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월급 주고 식량도 나눠주고 돈도 벌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북한이 시장 경제를 공식으로 시스템을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북한 경제 안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를 제도로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세금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갱생에서 개방으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김정은이 들어와서 크게 보면 이 개방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는 2010년도에 석탄 수출과 관련된 무역 계획을 풉니다. 이거 뭐냐면 원래 북한의 무역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의 형태예요. 수입 물자가 필요할 때는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입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수출을 해야 돼? 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각 분야별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풀었냐면 석탄, 철강, 의류, 인가공 이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석탄 수출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10년도부터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중국과 교역이. 근데 그때 우리가 5.24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교류를 중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의 거래가 확대가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수출 할당을 풀면서 더 확장됐던 겁니다.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표시예요. 물량을 풀 테니 무역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개방지역이 나진선봉, 개성, 금강산 그리고 신의주 하려고 하는 요 4개의 꼭지점, 북한 지역에서의 평양에서 가장 먼 꼭지점들에서 개방지역을 선택을 했다면 김정은이 들어와서는요, 자력갱생이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방 단위로 경제개발부를 1개 내지 2개를 만들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23개의 경제개발부가 생깁니다. 개발부가. 이것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지역을 만들었고, 근데 이때 이제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서 외자는 아직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23개의 개발부가 있고요. 평양 지역에도 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 그 개성공단을 뭐 삼성 쪽에서도 대북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공단 만드는 얘기도 하고 하면 북한은 우리 공단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단의 땅에 말뚝부터 박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는데 말뚝 박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발부도 마찬가지예요. 말뚝 다 박아놨습니다. 이 땅은 개발부야. 근데 아무도 투자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3가지 축이 다 바뀌었어요. 경제 문제에서. 그런데 올해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 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다시 자력갱생으로 가겠대요. 하노이 회담이 작년에 결렬이 되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자기가 잠시 착각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은 북한을 갖고 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지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장기전을 벌이겠다. 근데 장기전을 왜 벌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미국이 수용을 하게끔 하려면 장기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하노이 때는 그래도 미국 쪽과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타협을 하려고 해서 영변을 내놓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단계별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걸 찾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다. 즉 이제는 체제 보장 문제와 미국과 북한의 대화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엊그제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입니다. 대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혼선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담화 다 끝나면서 미국 독립기념일 날 찍었던 DVD 좀 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이 또 그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과 지금 당장 트럼프와 대화를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장기전을 벌이기 위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보통은 당 중앙위 전원의 결정문이나 하여튼 뭐 김정은의 신년사든 어디든 전체적인 정책 구조를 얘기를 할 때면 꼭 남한 문제는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리고 김여정이가 대남 문제의 정권을 가지고 정권을 받고 한다라는 얘기가 한 2~3개월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3개 축을 바꿔서 경제적으로 좀 잘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난관에 걸려서 장기전을 벌여야 되고 요 잘 해결되려고 하는 것을
남쪽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중재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할 것이다. 남쪽은 빠져라 라는 얘기야. 남쪽은 빠져라. 근데 자꾸 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북한 기준으로 보면 자꾸 끼려고 하면 너 나가. 아 정말 안 나가고 한 대 맞죠. 그 북한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이 저렇게 한다고 해봤자 안 될 텐데 우리의 도움을 받고 같이 남북이 협력을 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남쪽이 들어오면 야 이게 왜곡이 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미국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인 거죠. 경제 지지와 코로나의 영향은 어떤가? 이게 이제 가장 관심들이 많은 얘기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력갱생이라는 거였고 그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주민들은요 그 가운데 사는 그래프에서 아까 가운데 사는 주민들은 워낙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생존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크게 확장이 된 것이고 그 크게 확장된 시장을 북한 정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오히려 대외의존도가 김정은이 들어와서 석탄 수출을 풀어가지고 한 30%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과거 수준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북한 경제는 여기에 익숙한 경제이기 때문에 다시 포매팅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2000년대, 2010년대의 북한 경제를 보고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겠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사실 코로나 때 북한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코로나 때 국경을 가장 먼저 폐쇄한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장 먼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은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보통 들어간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체류하다 들어갔어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들을 한 달을 격리를 했지만 한 달 격리하기 이전 단계에 들어갔던 것은 막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는 코로나를 확진할 수 있는 진단 키트부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이라고 그러면 다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독감은 전염성이 무지무지 심해 뭐 이렇게 가겠죠. 모른다면. 근데 우리는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들 하시고 피하고 신종이다라고 하는 거지.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아픈 사람들이 폐렴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사망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들어오면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북한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김정은이가 드러나지는 않은 좀 공개 활동 잘 안 하면서도 코로나 관련 정치국 회의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거만 한 거. 방역을 철저히 해라. 좀 흩어진 것 같은데 제대로 해라라는 식의 회의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 경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비전이겠죠.
요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통일 경제의 비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 넣고 또 미래학 계획을 넣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바뀌나요? 섬에서 대륙으로 바뀌죠.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고립된 데서 반도국가로 가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의심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당연히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들 만나면요, 너 탈북하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나올래? 그럼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나보고 탈북하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나 괜찮게 살아,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존심이 강할까요? 자기가 못 산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알지만 예전에 잘 살았었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만 불과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할까봐 걱정을 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따지면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따지면 핵을 빼고 군사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습니다. 어마어마. 북한은 자기들 재래식 전력 가지고 한국에다 군사 공격 못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거꾸로 한국이 공격할까봐 걱정하겠죠. 안 할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합니다. 무지무지.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하지만 저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좀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좀 봤어요. 실질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거는 이거는 이제 방법론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단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를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준을 봤을 때 과거에 김일성이 무력으로 쳐밀고 내려와서 했으니 때려 부수자 공산당 뭐 이런 사고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정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로 통일을 해나갈 때 가장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물론 이제 북한이겠지만 주변국들이에요. 이 분단이라는 거는 미국만 분단시킨 게 아니고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됐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 통일이에요. 독일의 분단은 진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이 됐어요. 그 통일은 독일의 힘에 의해서 됩니다. 통일의 선택은. 그러면 그게 이제 갑자기 독일 동독의 외무장관이 기자회견 잘못해가지고
국경을 언제 엽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엽니다 해가지고 밀고 가서 국경이 무너지고 했던 거는 트리거였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작업을 했는데, 독일이 서독이 했던 것들을 쭉 우리 기준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요, 보수 정부, 이제 출범한 보수 정부였죠. 보수 정부든 진보적 정부였든 일관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독의 첫 정권이었던 아데나워 정권은 동독하고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때는 뭐 냉전이 아주 이제 막 시작이 됐던 시기였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변국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은 이제 절대 전쟁을 안 일으키고, 전쟁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잘못했고 하는 것을 믿건 안 믿건 계속합니다. 그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요, EU의 지금 EU 통합의 출발점이 되는 철강 석탄 공동체를 프랑스와 같이 해가지고 만듭니다. 조그만 공동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유럽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독에 대한 의심이 없는 데다가 워낙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독 경제가 크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동방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죠. 그런데 그 동방정책이 우리의 햇볕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분단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독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동독 안으로 막 투자가 들어가지고 경협을 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동독 주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동독 주민들의 정치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관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동독 주민들이 거부합니다. 처음에 그것을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 가지고 삽니다. 그게 1:1 화폐 교환이에요. 그런데 동독 주민만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주변에서 반대할까요? 소련, 미국, 영국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얘네 또 합치면은 난리 난다. 그래서 서독이 곳간에 모아놨던 돈을 또 풉니다. 소련 막 무너져가는 소련에 대해서 돈, 차관 제공하고요. 심지어 미국한테까지 차관을 제공해요.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을 1:1 화폐 교환을 통해서 사서 우리 국민 선거 결과 이러니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밀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통일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유럽의 맹주죠? 독일 아닙니까? 유럽 통합의 맹주가 누구예요? 독일이고, 그 전에 맹주였던 영국은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게 갖는. 그럼 우리도 통일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과거에서 찾던 한편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북아를 통합의 플랫폼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동북아에서 우리가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콧방구도 안 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그마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동체 하나 만들고, 또 마스크 공동체 하나 만들고, 그 점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그림이 되겠죠. 그 점들이. 점이 없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면 어떡할 거예요? 너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아직 체급도 아닌데 왜 끼어들려고 그래? 이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국내 정치적
요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외적으로 벌어지는 일과 국내에서 생각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중재자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결과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 되고 미국이 나쁜 놈이 되고 북한이 나쁜 놈이 되고 우리는 잘하는데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 변화시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모아놓은 거예요. 북한 지역 재건을 하는 자금으로 북한 재건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뭘까? 국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과 뭘까? 또 자기완결적 경제 구조를 가져간다는 게 뭘까? 자기완결적 경제 구조는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가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석유 의존도가 100%인데 석유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살지? 석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석탄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석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북한에 석탄이 많아요. 북한에서 지금 석탄 하나 화학공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것들 다 무너진 걸 김정은이가 열심히 다시 세우려고 해요. 그럼 그거는 비상용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석탄이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의 석탄 산업 정도는 아직까지 세계에 남아있어요. 세계에 그 유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정도는.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자기완결적 경제구조. 북한의 식량 자금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80%예요. 우리나라는요? 25%입니다. 여기서 딱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끊겼다, 진짜.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북한이 더 오래 버텨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예전에도 80%였고 지금도 80%예요. 20% 때문에 그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 그거밖에 안 먹으니까. 다른 데서 딴 게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거죠. 들어가면 좀 낫고 안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자연재해가 3년 연속 계속되면서 기근 현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2000년, 2010년을 거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복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80%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죠. 20%가 또 부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대기근과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고 시장이라는 유통구조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 볼 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아직 아날로그거든요. 우리는 이제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 개가 서로 접목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쭉 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사업도 있고요, 노동력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 분야를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중금속 오염이 북한 땅은 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중금속 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청정 먹거리 형태로 투자가 된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대량 생산, 북쪽에서는 청정 먹거리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죠. 전혀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는 사고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 에너지 산업은 중앙 권력의 힘이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분산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중앙의 권력이 센 곳은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재생에너지조차도 중앙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해서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앙의 힘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도 중앙이 가져가려고 하죠. 근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힘이 없어요.
공급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으니 개념 자체는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통일시장에서의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장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현재이자 미래다. 근데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통일한국의 경제 비전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